세상에는 기록된 역사보다 기록되지 않은 야담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승의 명부를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속여 넘긴 한 사기꾼의 이야기는 이제껏 그 누구의 입으로도 전해지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배서생이라 불렀습니다. 혀끝에는 100마리의 여우가 들어앉았고 눈동자에는 1000가지의 핑계가 서린 자.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평함 앞에서도 그 여우 같은 혀가 통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한 남자의 오만과 그 오만이 불러온 기괴한 인연의 시작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숨을 죽이십시오. 명부의 글자가 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평안도 어느 한적한 마을. 우리의 주인공 배서생은 그날도 옆집 과분의 담장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을 통하려던 게 아니라 그 집 마당에 잘 익은 홍시가 탐이 났던 게지요. 저건 홍시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보약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기를 치며 홍시 하나를 입에 꽉 베어문 순간 허무하게도 홍시 씨 하나가 목구멍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기꾼 인생 40년 팔도 수령들을 속여 먹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고작감 씨 하나의 영혼이 탈탈 털려 저승길에 오른 것입니다. 안개 자욱한 황천길 초입, 배서생은 억울했습니다. 아니, 나 배칠성이가 이렇게 간다고. 이건 예의가 아니지. 그때였습니다. 시커먼 갓을 눌러쓴 얼굴에 피곤함이 덕지덕지 묻은 저승사자 임씨가 투덜대며 나타난 것이지요. 임사자는 명부를 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칠복 나이 42. 맞느냐? 배서생은 순간 직감했습니다. 사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요. 사실 임사자는 요즘 저승에 돌고 있는 역병 때문에 할당량이 넘쳐 눈이 침침해진 상태였습니다. 배서생은 무릎을 꿇는 척하며 사자의 명부를 훔쳐보았습니다. 아뿔싸, 진짜 배칠복은 아랫마을 장터에서 순대 먹다 죽을 놈이었고 자신은 배칠성, 즉 명부에 아예 있지도 않은 놈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기를 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갈 것인가. 하지만 배서생은 사자의 떨리는 손끝에서 자기가 평생 사기쳐서 번 돈으로 몰래 고쳐준 고을 다리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 다리를 고친 놈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벌써 데려오라 하시는 건지. 배서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 사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음을 저승조차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처음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남겨두고 온 그 보잘것없는 진심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자님, 명부의 실수를 눈감아 드릴 테니 제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대신 제가 진짜 죽을 때가 되면 사흘 전에 미리 기별을 주시겠습니까? 임 사자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승의 실수가 염라대왕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기꾼 한 명의 수명을 조절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좋다. 약속하지. 사흘 전 내 마당에 검은 편지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죽음을 미룬 대가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가져가게 될 것이니. 이승으로 돌아온 배서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떠들썩했지만 배서생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안방 구석,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던 낡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 괴짝을 열자마자 방 안에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옅은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괴짝 안에는 주인을 잃은 듯 낡아 빠진 붉은 꽃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어느 여인에게 주고 도망쳤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한 대가로 찾아온 과거의 유령. 이제 배서생의 진짜 지옥은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죽음의 문턱에서 저승사자 멱살을 잡고 돌아온 배서생. 이 양반 정신을 차렸을까요? 천만에요. 나 배칠성이가 저승사자랑 바둑 한 판 두고 이겨서 돌아왔다.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죽다 살아난 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양 시장통 국밥집에서 제일 비싼 수육을 시켜놓고는 돈 한 푼 안 내고 저승썰만 풀며 배를 채우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에이, 저 사기꾼 놈 또 시작이네 하면서도 그의 눈동자 속에 서린 기이한 푸른 빛을 보며 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 서생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사흘 전 예고장이라는 천기누설까지 받아냈으니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옆집 과부에게 윙크를 날리고 장터 상인들의 물건값을 깎으며 다시금 제 잘난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제 방구석에서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배 서생이 장터에서 거둔 푼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깍쟁이처럼 굴어도 달빛이 이지러지는 밤이면 그는 낡은 괴나리 보찜을 챙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 이름 없는 무덤들이 흩어진 공동묘지였지요.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 앞에 앉아 잡초를 뽑고 시장에서 얻어온 떡 한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임자, 오늘 내가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말이야. 당신 있는 곳은 좀 살만한가? 그는 사기꾼의 가면을 벗고 무덤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가 사기를 쳐서 모은 돈의 절반은 이 무덤가 근처에 사는 고아들의 밥값으로, 나머지 절반은 연고 없는 죽음들의 장례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단 하나의 진실은 사람은 갈 때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 목숨줄을 사흘 더 연장하려 했던 것도 실은 아직 장례를 치러주지 못한 어느 노인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기꾼 배 서생의 심장 아래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배 서생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분명 아무도 없는데 아까 보았던 그 낡은 괴짝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 슥. 마치 누군가 마른 집신을 신고 방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배 서생은 마른 침을 삼키며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괴짝 안에 있던 붉은 꽃신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눈이 문턱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붉은 꽃신 한 켤레가 문 밖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 나간 듯 신발 끝에는 축축한 흙이 묻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방문 창지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비쳤습니다. 임사자의 갓쓴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하지만 다리가 없는 듯 흐릿한 여인의 형체.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문틀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속삭임. 신발. 신겨준다더니. 배 서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꽃신만 남겨두고 떠났던 연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전 예고장을 받은 것은 배 서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원한을 품은 과거의 약속 역시 저승의 문틈을 타고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쾅 열리는 소리에 배 서생은 자빠지듯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저승사자 형님. 예고장 사흘이라더니 벌써 오면 반칙 아닙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배 서생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요강단지며 책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문 앞에 쌓아 올렸지요. 이래봬도 내가 이 고을 수령도 속여먹은 배칠성이다. 귀신이고 사자고 간의 절차를 지켜야지. 그의 호기 어린 외침은 밤 공기에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입은 살아 움직이는 꼴이라니 참으로 배 서생다운 발악이었죠. 그는 부적이라도 되는 양 낡은 장부 한 권을 가슴에 꼭 품고는 덜덜 떨리는 이빨 사이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안 죽었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서늘한 안개와 그 안개를 타고 흐르는 희미한 분칠 냄새가 그의 거짓말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배 서생이 품고 있던 그 장부의 첫 장에는 2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연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배 서생은 사기를 치러 들어간 집에서 오히려 마음을 뺏겼지요. 연화는 병든 아버지를 모시느라 제 고운 얼굴이 수척해지는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꽃신의 술을 놓았습니다. 배 서생은 그녀를 위해 생전 처음으로 정직한 땀을 흘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짐꾼으로, 밤에는 대필가로 뛰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기꾼의 개과천선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전에 저질렀던 사기 사건의 포교들이 마을을 들이닥쳤고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 곁에서 잡혀가 그녀의 인생까지 망칠 것인가, 아니면 홀로 도망쳐 그녀를 지킬 것인가. 결국 배 서생은 혼인하기로 약속했던 날 밤 직접 산 붉은 꽃신 한 켤레와 기다리지 말라는 매정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가 도망치던 밤 내리던 비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가슴 속에서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그녀를 구제하려 했던 것이지요.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배 서생은 문득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겁에 질린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었습니다. 오직 피눈물 같은 붉은 눈물만이 하얀 분칠이로 줄줄러 내리고 있었죠. 그녀의 발을 본 배 서생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 문 밖에 놓여있던 그 붉은 꽃신을 거울 속에 그녀가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슥, 슥. 거울 속에 그녀가 거울 밖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손이 거울의 경계를 뚫고 배 서생의 목덜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임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칠성, 너의 사흘은 그녀가 빌려준 시간이다. 그녀의 한을 풀지 못하면 너는 사흘 뒤 제 발로 명부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인의 손이 배 서생의 가슴에 닿는 순간 장부의 종이들이 미친 듯이 휘날리며 방 안가득 붉은 꽃잎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누군가의 원망이 섞인 핏자국이었습니다. 배 서생은 정신을 잃어가며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인이 천천히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을요. 왜? 나를 죽였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중천입니다. 간밤에 그 서늘한 신부는 간대없고 방 안엔 쏟아진 요강단지와 흩어진 장부들 뿐이지요. 배 서생은 제 뺨을 세게 후려쳐 봅니다. 꿈인가? 그래, 홍시 씨가 뇌까지 올라갔던 게 분명해.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제 발을 내려다본 배 서생은 그만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양반 발에 어젯밤 거울 속 여인이 신고 있던 그 붉은 꽃신이 떡하니 신겨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꽉 끼어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빠지질 않아요. 아이고, 임 형님. 저승사자 형님. 신발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소리를 질러봐도 대답은 없습니다. 결국 배 서생은 이 기괴한 꽃신을 신은 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쪽팔림은 한순간이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니까요. 꽃신을 신은 사기꾼이 산길을 깡충거리는 꼴이라니 산짐승들도 기가 차서 길을 비켜줄 지경이었습니다. 절뚝이며 도착한 곳은 20년 전 연하와 약속했던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무덤 하나가 작게 솟아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이 초라한 그 무덤 앞에 서자 신기하게도 배 서생의 발을 조이던 꽃신이 스르르 벗겨졌습니다. 배 서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사자가 나타나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그녀는 내가 떠난 날부터 매일 이 나무 아래서 너를 기다렸다. 내가 남긴 편지가 너를 살리려는 사기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부족해서 내가 떠난 줄로만 알고 말이다. 연화는 배 서생이 준 꽃신을 품에 안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이듬해 첫눈이 내리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유언에 따라 그녀를 이 나무 아래 묻어주었지요. 칠성님이 돌아오시면 내가 아직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달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요.
배서생은 무덤의 흙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내가 사기꾼인 줄 빤히 알면서 왜 기다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평생 남을 속여온 그의 눈에서 단 한 방울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진실한 참회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산 전체가 진동하며 검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임 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뿔싸 늦었구나. 임 사자가 들고 있던 명부가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잉크가 아닌 붉은 피가 배서생의 이름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한이 너무나 깊어 저승의 법도마저 뒤틀려버린 것이지요. 무덤 속에서 하얀 손들이 수십 개나 튀어나와 배서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여인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 사자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배칠성, 이제 사흘의 유예는 끝났다. 그녀의 원혼이 저승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이대로라면 너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산 사람들의 혼배까지 모두 빨려 들어갈 것이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저승의 문이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문 저편에서는 수천 개의 붉은 꽃신이 피냄새를 풍기며 걸어 나오고 있었죠. 배서생은 결심한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을 기다려준 여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망쳐버린 인연을 위해 일생일대의 마지막 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승 문턱까지 끌려간 배서생. 보통 놈 같으면 오줌부터 지렸겠지만 이 양반은 달랐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는 저승사자의 손을 탁 치더니 오히려 갓을 고쳤으며 큰 소리를 칩니다. 이복의 임형님, 내가 그냥 가면 저승 질서가 뭐가 되겠소? 명부에도 없는 놈을 데려가면 염라대왕님 장부의 미수금으로 남을 텐데 그 책임 형님이 질 거요? 그 상황에서도 임사자의 인사고과를 걱정해주는 척하는 배서생의 말발에 사자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놈아, 지금 내 뒤에 연화의 원혼이 안 보이느냐? 배서생은 슬쩍 뒤를 보더니 능청스럽게 대답하죠. 보이다 마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여볼까 합니다.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운명을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배서생은 마지막 사기를 위해 제 남은 수명 전부를 판돈으로 걸었습니다. 배서생은 품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무덤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원혼을 향해 무릎을 꿇었지요. 연화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키려 했던 모든 거짓말이 결국 너를 묶어두었구나. 그는 장부의 빈 페이지에 피 묻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사기친 내역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가고 싶었던 장터의 이름들, 그녀에게 사주고 싶었던 비단치마의 색깔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청첩장이다. 20년 전 못다한 혼례, 오늘 여기서 치르자꾸나. 배서생이 가져온 붉은 꽃신을 무덤 앞에 정중히 놓자 기괴하게 일렁이던 여인의 원혼이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피눈물 대신 맑은 눈물을 흘리며 꽃신을 신은 연화가 배서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간 무덤을 감쌌던 차가운 서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사기꾼이 친 마지막 사기는 바로 자신이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진실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뜨자 느티나무 아래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서생도 연화의 원혼도 심지어 임사자의 그림자조차 흔적 없이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배서생을 본 이가 아무도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연화와 함께 저승 가마를 타고 떠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임사자의 배려로 다른 고을에서 정직한 농꾼으로 살고 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아주 큰 가뭄이 들거나 역병이 돌 때면 어디선가 낡은 꽃신을 신은 노인이 나타나 몰래 쌀자루를 두고 가거나 약을 지어주고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노인의 등 뒤에는 항상 검은 갓을 쓴 사내 하나가
투덜대며 따라다닌다지요. 여러분, 배서생은 과연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아 저승사자와 함께 팔도를 누비고 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야담의 끝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다만 오늘 밤 혹시 당신의 마당에 붉은 꽃잎 하나가 떨어져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배서생이 당신에게 줄 새로운 청첩장일지도 모르니까요.